네, 안녕하십니까.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네, 오늘은 일본에서 라인, 네이버가 일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메신저 서비스 라인을 강탈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죠. 도대체 이게 문명사회에서 이런 짓을 버젓이 하고 있다는 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요. 뭐 이미 시간이 좀 지나고 여러 관련 논평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좀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본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뭐 네이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회차를 나눠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제목을 일본이 라인 서비스를 강탈하려고 하는 사건이다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외에 무슨 이 강탈이라는 표현 말고 무슨 표현이 더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쩌고째? 뭐 지분관계 재조정? 그래, 지분관계 재조정이라는 말이 강제로 뺏겠다는 말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인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얼마나 대단한 서비스냐를 생각해 보시면은요, 여기에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메시징 앱, 메신저 앱입니다. 이 순위를 쭉 나타냈는데 1등이 화채앱이고요, 2등이 페이스북 메신저입니다. 화채앱은 정말 우리나라를 빼고 특히 유럽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 맨 처음에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와치앱이 나왔었는데 그 1달러 유료 결제를 받고 이런 공짜로 이제 문자 메시지 쓸 수 있다 해서 이제 처음에 쫙 깔렸던 앱인데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쓰시는 분 없죠. 그리고 이 와치앱은 페이스북이 이미 인수를 해가지고 현재 페이스북 자회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2등 페이스북 메신저, 페이스북이 깔려 있으니까 메신저는 다들 쓰죠. 위챗은 중국의 메신저 서비스죠. 그리고 바이버가 있고요. 바이버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유명하다가 우리 안철수 씨가 이걸 쓴다고 해서 한때 유명해졌습니다. 텔레그램 있네요. 스냅챗. 텔레그램은 뭐 보안이 좋다 이래서 많이 쓰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카톡 그 대한민국 정부가 검열한다 이래가지고 텔레그램으로 많이 옮겨가자라고 했습니다만 뭐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카톡이 세니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스냅챗이 있고 그 다음이 라인입니다. 지금 순위로 보면 8등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이건 8등이면 뭐 어느 정도냐 싶지만서도 이게 2억 명이 넘습니다. 아니 뭐 화채앱이나 페이북 메신저에 비하면 얼마 많이 안 쓰이네 싶지만서도 그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면은요, 이게 주요한 메신저 앱들이 어느 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쓰이고 있느냐 이런 건데요. 페이스북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에서 골고루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많이 쓰이고 있고 유럽도 많이 쓰이고 있고, 카톡은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안 쓰이다가 대한민국에서만 95%를 쓰고 있죠. 반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압도적입니다. 일본에서 71%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죠. 대만 이런 곳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동남아시아 이쪽 시장을 꽉 잡고 있는데, 그 화채앱 같은 경우와 이제 어떤 점이 좀 다르냐 하면은요, 화채앱은 정말 메신저만 합니다. 원래 이제 시도가 우리 뭐 1달러만 내고 이걸 받아서 유료로 다운로드 받았으면은 어떤 광고니 뭐니 이런 거 없이 서비스 하겠다. 이게 이제 모토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메신저만 쓸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잡다하게 광고가 붙는 것도 아니고요. 뭐 이거 카톡처럼 우리나라처럼 뭐 대리를 부른다네, 택시를 부른다네, 뭐 쇼핑을 한다네 이런 거 따로 없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서비스예요. 반면 우리나라의 카톡이나 라인이나 중국의 위챗 같은 경우에는 온갖 앱들을 다 갖다 붙여놔. 이래서 이거 슈퍼 앱이라고 부르죠. 라인은 슈퍼 앱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용자 수가 뭐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화채앱이나 뭐 페이스북 메신저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작지 않느냐. 이걸로 인해서 창출해낼 수 있는 수익의 크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카톡보다 뭐 서너 배 이상 훨씬 더 많은 사용자 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성장 가능성도 카톡보다 훨씬 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앱 서비스다 보니까 뭐 네이버도 뭐 네이버가 그동안 시도했던 사업들이 줄줄이 실패한 것도 많은데 제일 성공한 게 라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인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뭐 지금 이제 뭐 만화 서비스니 뭐 무슨 서비스니 이런 거 계속 갖다 붙여 나가고 있던 참이었죠. 그 와중에 이 사태가 퍼진 것입니다.
이 일본이 왜 갑자기 라인을 갖다가 먹으려고 그러느냐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지만서도 그냥 대놓고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 행정지도라고 하는 명목으로 2번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1차 공문인데요. 3월 5일 날 했습니다. 네이버사와 업무 협업 차원 이상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데이터를 공유하는 체제이다. 그래서 보안 업무를 네이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체제이니 이게 문제다. 그리고 네이버의 시스템을 동승함으로써 네이버와 같은 보안 업체를 사용해야만 했다. 이런 점이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는 이 라인의 보안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낀다. 그래 뭐 불안감을 느낄 수 있지. 그리고 일본 라인에서 뭐 50만 건인가 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졌다고 그러죠. 이래서 이걸로 행정지도를 보냈다 그러는데 뭐 처음에 이 행정지도가 나왔을 때는 뭐 이상하긴 하지만서도 그래 뭐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끝날 수 있었죠. 그런데 2차 공문이 또 나옵니다. 이게 4월 16일 날 나온 공문입니다. 위탁업체 네이버에 대한 정상적인 관리 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사이버 보안을 맡기는 위탁업체에게 상당한 자본적 지배를 받는 관계의 재고 등을 포함한 적절한 의사결정 어쩌고 이 문장에서 제가 이제 빨간색 줄을 그어 놓은 거, 요 빨간색 폰트로 써놓은 게 핵심 문장입니다. 상당한 자본적 지배를 받는 관계의 재고 등을 포함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 빙빙 돌리는 거 엄청 좋아하죠. 특히나 지가 하려고 하는 말이 점점 양아치스러워질수록 이렇게 말이 빙빙 꼬여 들어갑니다. 이 말은 상당한 자본적 지배를 받는 관계. 이 뭐냐? 네이버 라인에 대해서 네이버가 50%, 일본 야후가 50%를 들고 있다. 그러니까 라인에 대한 자본적 지배는 한국 네이버가 50%나 들고 있는 거 아니냐. 네이버의 자본적 지배가 상당하다. 그래서 이거를 재고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네이버의 자본적 지배를 끊어내라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빙빙 돌려서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의도를 별로 숨기지도 않아요. 그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공문상에서는 이렇게 말을 빙빙 돌려놨죠. 이런 걸 보고 나니까 도대체 일본이 왜 이 지랄이냐. 갑자기 라인이 여태까지 일본에서 뭐 주류적 메신저로 떠오른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왜? 이에 대해서는 그 일본 총리실 관계자가 일본에서 이제 최고로 많이 팔리는 주간지 중에 하나죠. 주간문춘. 여기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라인이라고 하는 메신저 서비스가 국민 앱이 됐는데 이것은 경제 안보상의 위험과 인접해 있다. 경제 안보상의 위험. 네이버는 한국 정부와의 관계도 거론됩니다. 특히 대1강경파였던 문재인 정부에서 홍보수석 비서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네이버 전 부사장입니다. 윤석열 의원 이번에 떨어졌죠. 현재 윤석열 정권은 카톡 등 IT 기업의 엄격한 태도를 보이겠지만 그만큼 기업 측도 윤석열 정부에게 협조적이 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IT 기업과 윤석열 정부가 아삼육이 돼가지고 둘이 딱 달라붙어가 있다. 이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조금만 마음만 뭐 먹으면은 일본에 있는 개인 정보를 갖다 다 털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게 걱정된다. 그래서 일본인의 개인정보가 한국 측에 이용될 우려는 끝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일본은 이건 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일본 총리실 관계자가 했다는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인의 개인정보를 다 들고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분을 갖고 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야?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얼마나 잘 보이려고 그동안 그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일본 총리실 관계자는 일본인 개인정보를 윤석열 정부가 다 빼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우리 윤석열 정부는 반성 좀 하시오. 뭐 여태까지 어떻게 밑보였길래 일본 총리실이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반성하시오. 라고 이건 농담이고요.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일본 측에다가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따위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일본이 얼마나 오만방자한가에 대한 반증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보다 더 뭐 열심히 했어야 된다 이런 말이 불가능하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짜로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건 이렇게 귓방망이를 후려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일본 총리실 관계자가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절대 안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오. 그거 말고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본이 왜 시비를 걸는가?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 못 믿겠다입니다. 그래서 그렇답니다. 윤석열 정부가 뭘 못 믿겠느냐? 네이버한테 조금만 압력 조금만 툭 넣으면은 네이버가 일본인 개인정보 다 긁고 와가지고 윤석열 정부한테 갖다 바칠 거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이건 제가 무리하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총리실 관계자의 인터뷰를 그대로 인용한 거니까. 자, 다음 또 한번 볼까요? 이게 일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정말 너무 양아치스럽다라는 건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인가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무엇이 문제인가? 첫 번째, 이거는 대한민국의 네이버가 갖고 있는 라인의 지분을 팔라라고 하는, 즉 네이버의 사유재산을 팔아라 라고 하는 이런 명령이죠. 이 명령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치국가의 원리상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이런 내용은 전 세계 모든 문명국가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뭘로 했습니까?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고 있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의회의 논의와 의결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이런 방식이죠. 형식적으로. 근데 행정지도는 어떻습니까? 행정지도는 행정부 내에 공무원이 도장 찍어서 보내면 끝입니다. 어떤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아요. 그럼 공무원이 뭐 이렇게 생각해서 한다. 이건 끝입니다. 법치주의 위반입니다. 일본에도 당연히 헌법이 있고, 그리고 그 헌법은 당연히 문명사회 국가의 헌법인데 당연히 이것은 위헌이죠. 일본에서도 헌법재판 제도가 제대로 운영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위헌 나와야 되는 이런 사안입니다. 이걸 보면서 아니 미국도 뭐 틱톡 팔라고 그러던데, 그래 미국도 틱톡 팔라고 그러죠. 그걸 위해서 미국은 뭘 했습니까? 의회가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제정해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일로 가나 절로 가나 똑같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다릅니다. 일본이 최소한의 법치국가 원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이런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행정지도라는 형식에서 바로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두 번째로 뭐가 문제냐 하면 다들 뜬금없잖아요. 그 일본이 라인 때문에 일본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안이 위험하다라고 느낀다라고 그러면 보안을 강화하면 되잖아요. 보안이 위험하면 보안을 보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분을 팔래요. 이것은 전형적인 목적과 수단이 따로 노는 사태입니다. 목적이 뭐냐? 일본 정부 국민들이 많이 쓰고 있는 메신저 앱의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면 수단은 뭐겠습니까? 보안을 강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지분을 팔았다 손 칩시다. 그러면 보안이 강화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네이버의 보안 기술을 많이 활용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네이버에 있던 여러 가지 보안 기술들 만약에 사가지고 다 드러내. 그럼 새 보안 시스템 깔아. 그 와중에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더 불안하죠. 여태까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온 서비스인데 그거 다 날아가고 나면은 새로 깔아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 보안이 어떻게 더 안전해진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목적과 수단이 조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안 때문에 네이버가 지분 팔아라라고 하는 말은 누가 들어도 개소리인 겁니다. 제가 들어도 개소리고 IT 전문가가 들어도 개소리고 외교안보 전문가가 들어도 개소리인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총리실 관계자가 윤석열 못 믿겠다 그랬잖아요. 그냥 못 믿겠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즉 적성국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거의 뭐 준적성국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뭐 관세를 100%를 땡긴네, 뭐 300%를 땡기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고 틱톡 팔아라고 의회에서 여야 합치로 그냥 뭐 법률 제정해가지고 팔라고 그러고 그렇게 난리 치지 않습니까? 일본도 한국에 대해서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여태까지 어떤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지분 팔아라, 뭐 사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한국 기업 네이버에게만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왜? 한국은 일본의 잠재적 적국이니까. 아니, 한국 기업이 잠재적 적국이니까 네이버가 정보를 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자, 일본 사람들도 일본에서 제일 많이 쓰는 SNS는 트위터입니다. 지금은 X로 바꿨죠. 일론 머스크가 일본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다 빼갈 수 있다. 이런 걸 왜 걱정 안 해요? 그런 거를 걱정할 수도 있죠. 일본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SNS 그렇고 그 다음에 검색 서비스 뭐 야후를 제일 많이 쓴다고 그러는데 구글도 쓰죠. 구글 그렇고 일본은 뭐 페이스북 안 쓰나? 일본에서도 뭐 외국의 IT 서비스를 쓰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라인만? 트위터 X의 지분을 갖다가 뭐 어째 해라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럴까요? 한국을 그냥 만만해서가 아니라 한국을 적성국으로 취급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하성주 씨 그래도 좀 심한 거 아니요? 한국은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친일적인 태도를 갖다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일본이 우리를 적성국으로 취급한다더니 그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 조선일보가 한 말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월 26일자 사설인데요. 일본 정부는 한국을 적성국으로 보겠다는 거냐? 그래 보겠다는 거니까 거기서 본 거냐 물으니까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표 기업의 경영권 매각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한국이 적성국이라고 선언하는 꼴이다. 조선일보 사설에 나와 있는 문장을 제가 그대로 붙여놓은 겁니다. 한국민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거 말고 다르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조선일보 말에 100% 동감입니다. 이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는 심각할 수 있다. 당연히 심각하죠. 일본이 우리를 적성국으로 취급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호구같이 일본에 대해서 뭐 계속 이렇게 뭐 친절하게 우리 정부가 친절하게 대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그렇겠죠. 그리고 한국 국민들도 당연히 아니 뭐 일본이 우리를 그렇게 일본에 많이 놀러도 가고 일본 대중문화 우리 열심히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나? 라고 하면 심리적인 데미지가 크죠. 아니 물론 저도 일본 여행 좋아하고요. 일본 대중문화 매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거가 다르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데 자 이렇게 되니까 조선일보 사설에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조선일보가 좀 세게 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본은 대한민국을 적성국 취급해 왔습니다. 요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일본 정부의 여러 워딩 중에서 제일 많이 맛이 갔던 게 예전 반도체 사태 때입니다. 그 화이트리스트 사태요. 도대체 일본이 왜 이지랄인가? 진짜 이유는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해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 판결 이거 하는 게 자기들 못 받아들이겠다 이거잖아요. 이건 다 알아요. 그거는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형식상의 명분 그게 나는 제일 궁금했어요. 너네들 속마음은 알겠어. 속마음이 그거든 말든 뭔 상관 있어. 아니 그건 됐고 명분이 뭐야 명분이. 그때 일본이 무슨 명분을 들고 왔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들한테 불소 팔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야 뭐 불소가 뭐 그래 이거 갖고 협박질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불소가 뭐 엄청 고순도라 가지고 만들기 어렵다 뭐 등등등 이런 얘기했습니다. 뭐 한 몇 달 있다가 우리나라 다 만들기 시작했죠. 자 근데 일본 정부가 이거에 대한 형식적 명분으로 든 말이 뭐였냐면 한국한테 불소를 팔면 그 불소를 북한에다 유출시켜서 살인가스 즉 독가스를 만드는 원료로 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역시 일본 총리실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 때. 뭐라고요? 반도체 만드는 데 필요한 불소를 사면 그걸로 우리가 북한에 몰래 빼돌려 가지고 북한 애들이 그걸로 독가스 만든다고요?
게다가 그 독가스가 딴 것도 아니고 살인가스라고요. 살인가스 여러분들 아시죠? 오음진리교가 일본 지하철에서 그거 뿌려가지고 일본인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나간 바로 그 사건의 살인가스입니다. 일본인들이 뭐 독가스가 여러 개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살인가스라고 하는 거에 얼마나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가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가 그걸 만들기 위해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소를 팔지 못한다. 이따우 얘기를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즉 한국 정부가 일본을 공격하는 무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아니죠. 북한이 넘겨서라는 거지.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한국 정부가 북한과 짬짬이가 돼가지고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살인가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불소를 못 팔겠다. 이게 당시 아베 신조 총리실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연장선이죠. 그나마 좀 낫네. 뭐 요번에는 일본인들의 개인정보 빼갈 수 있으니까 뭐 한다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적 명분은 행정지도에 다 나왔습니다. 뭐 보안이 불안하대요. 아니 그 형식적 명분은 너무 반박이 쉽습니다. 그럼 보안이 불안하면 보안을 강화하면 되잖아. 근데 왜 지분을 팔려고 그래? 그럼 이 진짜 목적은 진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분을 팔려고 압박하는 것은 라인 지금 주식이 네이버가 50% 들고 있는데 이걸 네이버가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잖아요. 사기의 의도입니다. 싸게 살려고 그런 겁니다. 만약에 싸게 안 팔면 우리 행정지도로 이미 압박을 넣었는데 압박 수위를 갖다가 계속 높여나가겠다라고 하는 위협, 협박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시장가보다 더 비싸게, 아니, 더 싸게 살려고 하는 게 일본 정부의 의도겠죠. 이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좀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의도는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보안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개소리는 됐고요. 그걸 누가 믿습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이런 그 야만적인 처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너무 열을 냈네요. 지금까지 지식뱅가드 하승규였습니다. 고맙습니다.